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송라이터 수줍당 대표 우리 데이브니어 나오셨습니다. 네, 아는 거 많고 잘하는 거 많은데 수줍어서 아무도 모르는 데이브니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무시하고 지나가지. 네. 자, 마른 장자. 김프로가 하는 건 대단한 거란 말이야. 뭐 멘트가 생각이 안 나서 그랬어요. 그렇죠? 알았어요. 네. 자, 마른 장작 연애지상주의자 우리 한량 김 선생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팬아트의 마른 장작 앞에서 봉투 쓰고 있는 남자 김 선생입니다. 야, 디테일이 장난 아니었어요. 대단해. 네. 네. 사연이 있어. 나 고민 있어, 고민. 아, 시끄러봐. 어쩌라고 바엔 해보세요. 슈테판, 자, 시끄러봐. 조용히 해봐. 자, 바엔 슈테판을 사랑하는 영화 만들기 꿈인 김프로입니다. 자, 얘기하세요. 사연이 있으시다고요? 사연 있어요. 어쩌라고 보내시고 상품 받으세요. 아, 그럴까? 어때? 보내야지. 네. 아, 오랫동안 알고 있는 두 동생이 저를 갈고요.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내가 볼 땐 김프로쇼가 끝나야 됩니다. 김프로쇼가 끝나기 전에는 어려워요. 아하. 저 사연 1시간 반 동안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아쉽다. 김프로쇼에서 다룰 수 없는 사연이네. 그래? 스페셜을 한번 하자. 그럴까요? 자, 그날 방송 안 나오셔야 돼요. 그거 안 나와야 돼. 아, 그래? 그래, 괜찮겠어? 안 나올게요, 안 나오고. 괜찮겠어? 괜찮겠어요? 안 나고 뭐 나머지 다 불러가지고 다 뭐 코저스트님도 불러. 요 뒤끝. 야, 살아있는 뒤끝. 야, 참. 이건 뒤끝은 이건 컨셉이잖아요. 일부러 알면서 왜 그래? 그렇죠. 네. 내가 볼 땐 한 5회 더 갑니다. 이제.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오늘 딱 여기까지만. 근데 이걸로 앞에 하지 않습니까? 은근히 코 저스틴과 지금 애정을 쌓아가고 계세요. 지금. 그렇지. 네. 네. 두 분이 애정 라인이 형성됐어 지금. 야. 요때 코 저스틴님이 적절한 악플을 같이 하나 탁 달아주면 이게 다음 방송까지 이어지는데. 야. 센스 기대할게요, 코 저스틴님. 네. 네. 코저스트님 실명 까고 한번 붙읍시다. 나는 얼굴도 공개돼 있는데. 근데 형이야. 아이고 형님. 그럼 제 모셔야죠 또. 알고 보니 막 최희연 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아이고. 아무튼 저기 네. 야, 우리 그 최쌤의 그 멘트, 아재 멘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진짜. 대단합니다 정말. 제가 볼 때는 최 선생님이 방송 욕심이 있지 않으십니까? 깜짝 놀랐어. 최고죠. 깜짝 놀랐어. 엄청난 욕심이 있으기 때문에. 그거 하시면서 창피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네, 많이 창피했습니다. 두 명이 어떻게든 따로 연락을 해가지고 네. 자기 이제 방송 분량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공략을 하신 거야. 혼자 나가면 후달린다 이거지. 그러니까. 비서관님이 있어야 방송 분량이 확보된다. 역시. 네, 제가 이렇게 아재 개그에 노출될 줄은. 네. 아니 근데 너무 노련하세요. 네. 너무 목소리가 예쁘세요. 나 너한테도 지금 무시당하는 거니? 네. 어쩌라고 사연 2번째 거 나오네요. 그러니까요. 본지 얼마 안 되는 아이에게도 무시당해요. 야 정말 수줍당 화이팅. 네. 자, 아무튼, 깜짝 놀랐어요. 네, 우리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볼게요. 그 코너 속의 코너로 주간 최의현 또 이런 던지는 거. 거야? 막 던지냐? 주간 대지엄마도 마무리가 안 되고 지금. 주간 최의현을 내가 던지잖아. 그러면 최 선생님이 지금 받아. 대본 쓰고 계신다. 너무 확실해.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자, 오늘도 맑음 14님께서 익숙한 닉네임의 분들이 알콩달콩 담선하는 것을 아침부터 보면서 웃네요. 야. 이건 저희를 아시는 분인 모양이에요. 저 그게 아니고 저희 댓글창에 보면 네. 방송에서 자주 언급되는 수석님들, 실장님들이 아침부터 항상 이렇게 굿모닝 댓글들을 쭉 쓰세요. 거의 해가 그걸 보시는 지지 거지. 않는 댓글. 어. 네. 그렇지, 그렇지. 어떤 경우에는 오늘도 댓글로 해장하네요. 뭐 이런 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침에. 대단합니다. 한추엔하오 우리 청년위원장 언제부턴가 저도 김프로쇼 댓글을 하루로 시작으로 하고 있네요. 다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김프로쇼와 함께 즐겁게 유쾌하게 힘차게 하루 즐겨봅시다. 네. 리플킨 논란 니어님, 네. 이 사람들아, 아침부터 또 시작이네. 모두 여기로 출근하시는 겁니까? 제가 왜 니어라 붙였냐면, 이분이 원래 리플킨 논란인데, 제 음악도 좋아한다고 니어도 뒤에 붙여야 될까요? 이런 댓글이 아주 까마득하게 아래 있었습니다. 예. 놓치지 않는 이 집요함. 놓치지 않을 거예요. 야. 아침에 눈을 뜨면 뭐 합니까? 눈 뜨자마자 김포쇼 보세요? 그렇지는 않잖아, 솔직히. 저는 그래요. 네. 진짜? 저는 아침에 눈을 뜨지 않습니다. 그렇지. 평균 기상 시간 11시 반. 네. 야. 우리 저 올빼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때 눈을 뜨면 댓글창을 보긴 해요. 아, 그래요? 어허. 네.
다음 댓글 수석님은 누구신가? 이런 거를 또 꼼꼼히 모니터링하면서 어떤 분을 또 보직을 드려야 되나? 야, 저 일어나자마자 진짜 팟빵부터 봐요. 김프로숍이 어디냐? 재즈 갈고 싶다면 어디냐? 재즈 갈고 싶다가 엄청 떨어졌네? 그리고는.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거의 커뮤니티가 됐는데, 예전에 이제 약간 지금보다 조금 속닥하던 시절에는 김프로 저 데이브녀가 나름 댓글을 이제 많이 달면서 소통을 했었는데, 네. 저희가 요즘은 그렇게 많이 못해요. 근데 이제 혹시, 왜 요즘은 댓글로 소통하지 않냐, 서운해 하실까봐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낄 틈이 잘 안 보여.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네. 너무 막 빠른 속도로 많이 올라와가지고, 네. 야, 이걸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그렇죠. 어떤 분은 좀 달고 어떤 분은 안 달고 이런 것도 좀 어려워서 조금 조심스럽더라고요. 절대 우리가 비싼 척하는 이런 게 아니다. 네, 오해하지 말아주시고요. 네. 네, 뭐 오해할 적이 없죠, 저희는. 우린 네. 정말 값싼 애들이에요. 자, 코너 속의 코너. 누구나 기다리는 바로 그 코너. 이 코너가 없어진다면 김프로쇼뿐만 아니라 팟빵을 떠나겠다고 선언하는 분들이 38,500분 계신 바로 그 코너. 네. 야, 애들이 진짜 온다. 와. 선물 폭탄. 코너, 선물 폭탄 코너입니다. 자, 짜라라라란 짜란. 자, 예. 술친금 한 박스, 가족을 총동원하셔서 음성 파일 보내주셨던 우루사71님. 네. 그리고 네이버에 5월인의 선크림 검색하면 나온 애터미 선크림 받으실 분, 오늘도 맑음 14님.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출판사 넥서스에서 보내드리는 야구, 나를 위한 지식 플러스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 읽고 싶은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선물 뽑아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주부터는 어머님들이 참 좋아할 선물인 것 같아요. 약간 이제 미취학 아동 정도가 좋아할 법한 킥보드 선물이 들어왔습니다. 킥보드. 저희 타겟층에 딱 맞네요. 그쵸. 이 킥보드는요, 일주일에 한 대씩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저희가 지금 어떤 분을 드릴지 뽑지는 못했어요. 오늘 처음 소개하는 거니까. 킥보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되신 분들은 사연을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댓글을 재밌게 써주시거나 음성을 녹음해서 보내주시거나 그러면 성심성의껏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비싼 거더라고요. 7, 8만 원에. 네. 그리고 댓글도 좋은데 저희가 이제 방송에다가 소개를 했으면 하는 사연이 좀 필요합니다. 네. 고민도 좋은데요. 고민 말고. 그러니까 고민은 뭐 어쩌라고 해서 정신과 전문의의 상담을 이제 해드리는 그런 내용이니까 그거는 뭐 이제 고민을 보내주시면 되는데 말고 나누고 싶은 재미있는 사연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아주 정말 배꼽 잡고 웃었다든지 아니면 이런 거는 꼭 나누고 싶었다든지 뭐 이런 사연을 메일로 좀 보내주시면요. 댓글은 너무 빠른 속도로 지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체크를 다 못할 수 있거든요. 댓글은 거의 빛의 속도로 지나가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주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대화하시고 막 이런 용도로 좀 많이 사용을 하시니까 아예 그냥 저희한테 사연을 메일로 보내주시면 그걸 이제 사연 보내주신 분들한테 선물 보내드리고 사연 어디로 보내야죠? 김프로 KIMPRO @preto.com FRETOE.com 네,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여튼 메일 보내주시는 족족 선물을 폭탄을 그냥 투하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미쿡 어린이를 위해 동시통역 썸머 선생님을 모셔왔어요. Hi everyone. 네, 반갑다는 뜻이에요. 아담은 남자다. The Adam Nam. 이브는 여자다. The Eve Nyo. 이브는 여자인데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The Eve Nyo song like a. The Eve Nyo song like a. 데이브 니어 송라이터. The Eve Nyo song like a. 아, 이렇게 기쁜 뜻이. 김프로쇼. 네, 뉴스농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부 뉴스농장을 찾았습니다. 지금 얼떨떨 하셔가지고 적응을 못하고 계신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광진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야, 김프로 씨가 이렇게 거물이 와도 돼? 그러니까. 괜찮아요. 무직이세요. 네. 나하고 똑같아. 자, 인사 한번 해주실까요, 청취자분들께? 예, 안녕하세요. 김광진입니다. 저도 김씨인데. 네. 썰렁같다. 네. 저희가 이 식견이 모자라가지고 사실 정치 분야에 있어서는 뭐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이럴 게 좀 안 돼서 어떻게 할 거냐 대체계를 하다가 초롱초롱하고
뭔가 이 요즘 트렌드에 맞는 이런 분을 모셔야 될 거 아니냐. 엄선해가지고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제가 노잼계파의 수장이라고 유명한 사람인데 괜찮아요. 괜찮을까요? 같은 지금 앉아 계신 같은 맥을 입고 있습니다. 제가 좀 그런 편이에요. 뭔가 통할 것 같습니다. 또 데이브니어의 유머 코드에 맞는 청취자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제가 보니까 간만에 입순위 올라가가지고 기대가 만발이신 것 같은데 저 때문에 툭 떨어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니죠. 모든 비난의 화살을 떨어지면은 그쪽에다가 몰면서 소송해야지 그러면. 자, 우리 또 김광진 전 의원을 모셔온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애드립인 네. 김 선생께서 네. 또 의의와 뭐 의미와 이런 걸 또 한번 설명해 주세요. 김프로쇼의 비주얼에 걸맞는 게스트다. 네. 그리고 연령대를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가 다 40대인데 또 40 넘는 분이 오면 어떻게 해? 네. 젊은 피수열. 가장 젊은 피로. 야. 네. 가장 젊은 피 중에 가장 비주얼 좋으신 분으로 딱 두 가지로만 모셨습니다. 네. 전문성 이런 거는 잘 모르겠고. 자, 아무튼 그래서 김광진 의원 전 의원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간략하게 프로필을 좀 설명해드리면 1981년 4월 28일 여수 출생이시고 2000년 순천고등학교. 근데 순천고등학교로 가셨어요? 태어나기는 여수에서 태어났고요. 예, 살기는 순천에서 계속 살았죠. 예. 그렇군요. 자, 그래서 순천대 경영학 조경학 학사를 마치시고 육군병장 만기 전역을 하신 다음에 홍익대 사학과 석사를 하시고요. 19대 국회의원으로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위원을 하셨습니다. 순천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학과 수료를 했고요. 그렇군요. 홍익대학교에서 이거 정보 왜 이래 이거? 신뢰도 확 무너지는데. 홍대 문화예술대학원을 다니는데 한 학기가 남았습니다. 아직. 남았습니까? 이거 인터넷에 이래서 보면 안 돼. 기자 맞아 이 사람? 기자로서의 공신력이 2년 반 됐습니다. 그만 진짜 이게 실력이 모자라가지고. 저도 조경학을 맨 처음 공부하고 경영학을 전공해서 처음에 딱 조사 저도 했는데 뭔가 통한다 약간 이런 느낌을 가졌거든요. 그럼 대분여도 곧 정치하는 거예요? 나 해야지 이제. 저분은 돈 3억 생기면 소원이 출마하는 거예요. 대선 출마. 대선 출마. 방송에서 내내 제가 그런 헛공약을 지금 남발하고 있습니다. 13명 중에 이제 한 사람 되는 게. 네. 자, 기호 다음번에 14번. 네. 허경영하고 저희가 한번 저 해드릴게요. 괜찮네. 자, 요즘에 그 일과가 혹시 어떻게 되십니까? 저하고 이제 비슷한 백수신데. 예. 백수들이 원래 더 힘들거든요. 프리랜서입니다. 그렇죠. 프리랜서. 네. 방송들 있으면 방송 조금씩 하고요. 네. 네.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아이가 곧 태어나기 때문에 기획값을 벌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방송 좀 하고. 네. 또 그동안 정치하면서 이제 못 만났던 분들, 우리 또 살다 보면 그러잖아. 언제 밥 한번 먹자. 언제 술 한잔 하자라고 약속해놨던 그 거짓말들을 이제 좀 지키려고 날마다 술을 먹고 있습니다. 아이고. 술 친구만 박스 드려. 그러니까. 그거 하나 드려야 되겠는데요? 네. 보니까 뭐 수상 경력이 뭐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대분야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이거 뭐 2012년, 13년 민주당 선정 국정감사 최우수 의원. 2013, 14년 국회 사무처 선정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 300명 중에 9위 한 번, 5위 한 번 이렇게 하셨네요. 와, 2014년 올해 국가민물 이거 행정부 출입기자 선정 6인 중에 1위 하셨고요.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선정 2015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이거 국가민물에 보니까 기자가 선정했다고 하잖아요. 이거 기자가 선정하면은 되게 더 공신력 있고 기자들의 시각 때문에 믿을 수 있고 그런 상이에요? 없어. 근데 그건 있죠. 그러니까 기자들이 인정하는 사람들은 정말 봐줄만 한 거예요. 네. 왜냐면 쇼맨십이 강한 분들이 있어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 법사위 매번 이제 국정감사하는 걸 하루 종일 보잖아. 메인 뉴스에 나가서 막 소리 지르거나 무슨 막 이렇게 하는 거를 그거를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딱 야마가 되는 말을 쫙 하고 빠져. 나갔다 안 들어오고 나중에 어떻게 들어와가지고 뭐 뻘소리 하고 막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자들이 선정했다는 얘기는 그런 전후 맥락을 다 보고 여긴 양질이다 하고 뽑는 거니까. TV에 주목은 못 받았지만 늘 이렇게 딱 봤을 때 여긴 주목도 받으셨지. 아니 그러니까 우리 김관진 말고 그러니까 우리 발음 조심하세요. 김관진 아니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기자들이 선정했다는 건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또 모신 거 아니겠습니까? 역시 정치 왜 시작하셨어요? 그러게 그 젊은 나이에. 정치를 해야겠다 이런 건 없었고요. 사실은 그 질문이 제일
뼈 아프고 죄송해요. 사람들한테. 예. 저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9대 최연소 의원이고 네. 뭐고 막 하다 보니까 인터뷰라고 하는 걸 많이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항상 빠짐없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정치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느냐, 그리고 정치인이 되면 뭘 하고 싶었느냐, 뭐 이제 이런 질문들이 뻔한 질문을 해버렸네. 예,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 그렇죠. 그때마다 제일 미안한 것 중에 하나가 그래도 이제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이 직위가 올라오기까지 그걸 평생으로 막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뭐 제 동년배의 분들만 보더라도 청년위원회나 뭐 대학생위원회나 이런 활동들을 오랫동안 해왔던 분들도 있고 한데 저는 그런 과정은 아니었거든요. 네. 예, 제가 국회의원이 사실상 이제 그 당선이 되던 그 청년비례 당선자일 때 이제 입당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막 정당 활동을 오래 했거나 내가 정치를 통해서 뭔가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고 5년 전에 이제 청년 비례대표라고 하는 이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우연찮게 접수하게 됐고 그게 이제 372명의 응모자 중에 1등을 하게 돼가지고 국회의원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거는 그러면 어떻게 지원을 하시게 됐던 거예요? 그 사연은 있을 텐데. 저희 당이 5년 전에 원래 이제 구민주당하고 한국노총하고 시민통합당이라고 하는 이 세 개의 그룹이 합당을 한 거거든요. 민주통합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근데 그때 이제 시민사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시민통합당으로 만들어졌죠. 근데 제가 지역에서 순천 YMCA 운동하고 뭐 청소년축제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면서 지역 정치도 조금 좀 바꿔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시민통합당에 합류하게 됐어요. 네, 합류하게 됐는데 이 청년비례대표 제도가 지금은 그래도 김광진, 장하나 이런 사람들도 알기도 하고 4년간 의정활동이 쭉 있었고 또 그 당원 당규에 지금은 못 박아져 있거든요. 청년 비례대표를 국회의원 투석으로 주도록 한다라고 하는 게 물론 그렇게 줬어도 뭐 안 줘버리고 말아버렸는데 당원 당규에도 있고 제도라고 하는 것을 다 이미 인지하고 있는 순간에도 지금 안 주는 거잖아요. 근데 5년 전을 생각해 보면 청년 비례대표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알지도 못하던 시기고 믿지도 않는 시기였겠죠. 그렇죠. 또 이 정치 이런 쪽이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공고가 뜨면 야 이거 내정자가 있어. 다 이거 뭐 누구 라인이 뭐 알아서 하는 거야. 그냥 들러리 쓰지 마.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한참 진짜로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이 공모가 국회의원 4석을 준다고 그 공지를 했는데 16명인가 밖에 응모를 안 한 거예요. 경쟁률이 너무 적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때는 저도 응모하지 않았고 그러면서 이제 재공모 절차가 있었어요. 그럴 시기에 이제 제가 시민통합당에서 전남 도당 대변인 이름을 가지고 이제 입당을 했었는데 도당의 사람들이 전남에서 한 명도 응모를 안 한다. 와 이럴 수가. 아니 근데 그때는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한 명도 안 하니까 16명밖에 안 했으니까요. 지금 자체를 아무도 안 하니까. 그렇죠. 그냥 서울에 있는 대학생 몇몇이 한 거죠 알고. 그래서는 원서를 여서 좀 쪽수를 채워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전남에는 그때 35세 이하만 응모가 가능한데 전남에 35세 이하에 접수를 할 수 있는 연령대가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그 정치를 하는 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응모만 좀 해주라. 해봐야 떨어질 거 뻔한데 제가 뭐 그 스펙이 막 좋은 것도 아니고 막 뭐 한데 또 시민운동이라고 하는 그래도 한 10년 했던 사람인데 시민운동 하는 사람도 그게 있잖아요. 그 정치판에 가면은 이 순혈이 변질될 것 같은.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저 새끼 정치하려고 시민운동했다 라고 하는 얘기 들을까봐 차라리 당선이라 딱 이렇게 될 것 같았으면 자신있게 한다 그랬을 텐데 안 될 거 뻔하니까 다시 욕먹을 거고 모양만 빠지고 뭐 또 다시 시민운동을 제가 계속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순수하게 보지 않겠죠. 언젠가는 또 출마할 거다 이렇게 얘기할 거여서 결국은 이제 마지막 날 그냥 접수만 하게 됐어요 실제로. 그래 가지고는 이렇게 했는데 잘 됐죠. 미스코리아 친구 저 신청하러 갔는데 신청서 옆에서 친구가 내라 그래가지고 그냥 냈다가 된 이런 스토리하고 지금 비슷한 거죠. 야 원서 하나 남는다 야 써라. 야 그래서 아무튼 뭐 원래부터 정치인을 하시려고만 한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이제 정치에 입문하게 되셔가지고 활동을 처음에 그럼 국방위로 시작을 하신 건가요? 그렇죠. 국방위만 4년을 내리 했으니까요. 국방위 4년 하고 이제
원상임위가 있고 겸임상임위가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래도 저는 운이 좀 좋은 건지 어쩐 건지 몰라도 일단 원상임위는 별로 운 좋은 건 아니죠. 국방위는 뭐 선호하는 상임위는 아니니까. 아, 선호하는 데가 아닙니까? 약간 험지라고 하던데 잘 안 가는. 왜 그래? 험지라기보다요. 네. 그러니까 험지는 뭔가 그 어렵고 힘든 게 좀 그런 느낌인데 험지는 기본적으로 좀 반대적 개념을 보면 상임위에 뭐 국토교통위원회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나 이런 정무위나 이런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상임위인지 이렇게 네, 보여지고 그 젖과 꿀은 어떤 겁니까? 일단 반대적인 개념으로 보면 국방위원회, 네. 그다음 외교통일위원회, 그다음 법사위원회 이제 이런 쪽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 지역이에요. 그래요? 근데 그것이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일단 첫 번째는 지역구에 좀 도움이 돼야지 재선이 가능한데 지역에 뭔가를 해줄 수 있을 만한 게 없어요. 국방위는. 그러네. 아무것도 없네. 네, 그래서 제가 국방위 4년 하는 동안 순천에 있는 대대에 해줄 수 있는 걸 다 해봐야 농구장 하나 만들어주고, 농구장 하나 만들어주고, 무슨 국방 벤처센터 이런 거 하나 하고, 네. 뭐 그런 거밖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국토교통에 하면 막 지하철 놔주고, 막 뭐 해주고, 막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의정활동을 하려면 여러 가지 지원들이 좀 있는데, 일단 후원금에 있어서도 민간인이 너무 없잖아요. 아, 그러네요. 쥐약이네. 그러네요. 유관기관으로서의 민간인이 없기 때문에. 정말 쥐약이네. 네, 그러니까 일반 후원금도 그렇지만 뭐 출판기념회니 뭐니 뭐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있어서 출판기념을 한다. 그러면 그냥 최소한 그 장군 이상들은 후원금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네, 근데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문화관광 빼고라도 예를 들면 대학교 총장만 해도 몇 명이에요. 그러네요. 네. 일반 교수분들은 논외로 치고 교수는 후원금 다 낼 수 있거든요. 교수는 논외로 치고 총장만 해도 몇 명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규모가 다르고 장군들은 후원금 못 내나요? 못 법적으로? 내죠. 공무원이니까요. 공무원이니까 안 되죠. 공무원이니까 안 되죠. 예. 그 하반기에 국방위하고 국정원을 담당하는 정보위원회하고 두 개를 했거든요. 네. 그때 제가 원내대표한테 그랬어요. 아, 나도 이제 국회의원 생활 마지막 하면서 재선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맨날 군인 아니면 요원만 만나면 민간인 언제 만나냐. 정치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맞네요. 근데 결국은 안 됐어요. 여기 직업인으로서 애환이 있네, 정치인이. 아니, 뭐, 역으로 얘기하면, 네. 그러니까, 정말 그냥 풋내기라고 여겨지는 신입한테 밀어넣은 거라고 사실 봐도 되는 거죠, 뭐. 네. 근데 약간 같은 맥락으로 필리버스터 때도 일단 만만하니까 먼저 가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좀 다른 다른가요? 케이스인데요. 네. 그게 이제 국정원 관할의 법안 내용이었고 테러방지법이라고 테러방지법이라고 하는 네. 것이. 근데 정보위원회는 이제 어느 상임이든지 간에 국회의원들이 크게 보면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눕니다. 한 상임위 안에서. 반 정도는 예산을 전문으로 하는 예산 소위를 하고 반 정도는 그 상임위 관련한 법안을 다루는 법안 심사 소위 이렇게 두 개를 나누는데요. 저는 정보위원회에서 법안 심사 소위였거든요. 네. 실제로 19대 국회는요. 19대 국회 4년간 정보위 법안 소위는 한 번도 열리질 않았습니다. 네. 새누리당이 반대를 해가지고 법안 소위 자체를 아예 연 적이 없어요. 그동안 계속 통과가 안 됐었는데 테러 방지법 때문에 법안 소위가 이제 처음으로 열린 거예요. 4년 만에. 지들 필요하니까 딱 열었구나, 그죠? 사실은 그것도 일 안 하는 데니까 그냥 숫자만 맞춰놓은 거죠. 여기 들어갔는데 법안 소위가 야당에 2명이었어요. 저하고 문병호 의원하고 2명인데 정보위원회는 기밀을 다루는 상임이어서 다른 상임이랑 좀 다르게 국회법에 교섭단체가 아니면 상임위원이 안 되도록 돼 있어요. 근데 문병호 의원이 그 시기에 탈당을 하셔가지고 무소속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혼자 남으셨네. 네, 법안 소위가 저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법에 문제가 생겼고 뭐 필리버스터든 뭐든 뭔가 문제 제기를 5분 발언이든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네. 이 법안을 읽어본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1번 주자가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약간 김 의원님은 정치인 된 것도 의도치 않게 된 거고 근데 인생이 그런 식으로 좀 가시네요. 네, 원래 운빨이 좋아요. 그러니까요. 관운이라는 게 있다고들 얘기하니까. 그래서 뭐 그 필리버스터 이제 5시간 32분 동안 장장.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막 더 길게 하신 분들도 있기는 한데. 제가 전체 의원들의 필리버스터 평균보다는 1시간 반을 못 했더라고요. 그 뒤에 막 어마어마하게 했죠. 근데. 그렇죠. 1번을 저렇게 끊었기 때문에 그보다 덜 할 수는 없잖아. 그렇지. 네. 야, 아무튼 뭐 대단했던 뭐 그게 뭐 책으로 나중에 묶여져서 이제 나오기도 하고 뭐 이랬는데. 그 이제 정치를 어떻게 해보니까, 좀 맞으시나요? 맞아요. 잘 맞아요. 재밌어요. 어떤 점이?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국회 들어가서 1, 2년 정도는 별로 재선할 생각이 높지 않았어요. 4년 쌈박하게 잘하고 네. 본업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더 컸었는데 한 2년 차가 좀 지나고 나니까 이걸 통해서 느끼는 여러 가지 즐거움들도 있고 또 어쨌든 시민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지적하고 문제 제기하고 뭐 이런 정도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데 이건 작지만 하나하나씩 뭘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재선 의원이 되면 어떻게 좀 바꿀 수 있겠다. 좀 더 힘이 생기면 또 3선 돼서 위원장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 내가 장관이 되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뭐 이런 그 꿈들이 점점 생겨지는 것 같아요. 대통령 나갑니까? 나가야죠. 지난번에 오케이. 네, 저는 3억을 준비해 놨는데 네네. 헌법상 나이가 안 돼가지고 40세 아직 안 됐으니까. 네. 힘들었을 때는 없으세요? 힘든 적 많죠. 네. 힘든 적 많죠. 제가 그 힘든 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참 고되고 힘들다 이런 게 아니라 좀 그만하고 싶다 이거 별로다라는 생각하실 정도로 힘든 거. 제가 그래도 의정활동 4년이 네. 되게 스펙타클한 의정활동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4년간 아까 뭐 이런저런 상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4년 국정감사 4년 연속 당에서 준 걸 다 받았어요. 첫 해 노크 기순 사건. 그렇죠. 두 번째 사이버 사령부 대선 개입. 세 번째 통영한 방산 비리. 네 번째 군 인권 해가지고 4년을 내리 다 받았거든요. 공도 많이 있지만 또 반대적으로는 그러니까 또 싫어하는 사람도 엄청 많잖아요. 저를. 그렇죠. 제가 하루에 가장 많이 악플을 받고 막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조사해 봤을 때 하루 가장 많았던 날은 65만 건이거든요. 65만 건이요? 65만 건. 그거 어떻게 다 조사하셨대? 악플 65만 건. 네. 그 법조에 계셨다니까 그 국정원의 댓글 부대 있잖아요. 그렇죠. 범죄 이력을 나눈 검사의 공소장. 공소장 뒤에 범죄 이력서에 김광진 이름이 A4로 4장 나와요. 그 국정원 사람들이 했던 범죄 이력에. 뒤에 달아놓은 게. 그게 지운 게 그만큼입니다. 그리고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부대는 아예 김광진을 공격하라 공격문이 있잖아요. 제가 뭐 어버이연합의 화형식도 당해보고 능지처참도 당해보고 뭐 별의별 거 하여튼 다 해봤어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본 것 같고 그러면서 참 짜증나는 일들도 많고 뭐 하는 일. 제가 국회의원 현직 의원 하던 시절에도 의원직 제명안도 올라가고 윤리위 회부도 되고 친일파한테 친일파라 그랬다고. 그것도 웃겨요.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법률 용어거든요. 그렇죠. 우리 법률에. 네.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 법에 의해서 그게 공식 용어인데 민족 반역자라 그랬다고. 새누리당이 저를. 공식 명칭이 아닌 걸로 했다고. 야, 진짜. 되게 찔리나 보다. 뭐 별의별 일들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할 수 있었던 일들은 다 해본 것 같아요. 초선 의원이 겪기 힘든 걸 이렇게 다 겪으셨대. 그러니까 악플을 받으려면 이 정도는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데이브니어가 곱씹어 봐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문자 폭탄이니 뭐니 이런 거에 괜히 흥분하는 사람들 진짜 웃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악플 2개 그렇게 잠 못 자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제가 그 어버이연합이 화형식을 할 때, 네. 그때가 4년 전에 2012년 대선 때거든요. 네. 그 담쟁이 캠프에 와가지고, 그 우리 캠프 밑에서 어버이연합에 온 거예요. 근데 저 성격이 또 그래가지고, 네 화형식 한단다?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또 내려가 봤잖아요. 아무도 나를 못 알아봐. 진짜요? 네. 세상에. 그냥 하라니까 한 거야. 그러니까. 야. 돈 주고 그냥 돈 받고 그냥 하라니까 한 거지. 첫 번째로 발의하신 법안이 왜 국회의원 연금 폐지 그거였잖아요. 예. 후회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청취자분들이 저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얼마나 궁금해 하실까요? 순위가 너무 떨어질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편집이 있어요. 그래요? 당시엔 너무 시대정신이었어요. 아마 그 누가 해도 폐지를 했을 거란 생각은 들고 후회하지 않냐고 하셨는데요. 그게 낙선하면 바로 주는 게 아닙니다. 낙선해도 65세가 돼야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거 받으려면 10선 한 이후에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10선. 야. 그때 안 없앴더라도 누군가는 제가 받을 나이쯤 됐을 때 충분히 없앨 것이기 때문에 억울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 사실은 없어진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계속 국회의원 뭐 그만두면 돈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이건 요즘도 카톡으로 매번 돌아요. 의원 만두면 먹고 살기 편하다 이런 거로. 그럼 만약에 이제 본인이 뭐 정치의 뜻이 계속 있다고 하셨으니까 재선 의원이 되면 요거 내가 좀 하고 싶다라는 게 딱 그 마음에 있는 게 아마 있을 텐데. 일단 근데 뭐 의원뿐만 아니라 정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해보면 재선 의원 돼도 야당 의원 되면 하기 어려워요. 여당 의원이 돼야 뭔가를 할 수 있고 또 여당 의원보다 더 그거 한 게 이제 여당의 행정을 직접 할 수 있으면 실제 뭔가를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사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좋아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 업무 지시로 뭐 국정교과서 폐지도 하고 뭐 발전소도 멈추고 막 뭐도 하고 막 다 하잖아요. 네. 근데 법을 바꿔준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죠. 행정 권력으로 그걸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이 삼권 분립이 사실 좀 잘못돼 있어서 좋든 나쁘든 하여튼 대통령의 권력으로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것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행정 권력이 되면 국회에 있으면서 가장 마음 쓰였던 것 중에 하나가 군 의문사 문제였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 법 어떻게든 좀 바꿔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반쪽만 그 법을 바꿀 수 있었고 반쪽은 아직 해결이 안 돼서 새로운 정부에서는 이제 그건 좀 꼭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군 의문사 관련해가지고 본인이 경험했던 뭐 황당하거나 내지는 답답함이나 이런 에피소드가 기억나시는 게 혹시 있나요? 뭐 진짜 특이한 케이스들도 많이 있어요. 네. 말도 안 되는 일들도 많이 있고 예를 들면 그 자료 같은 거 아들이 죽어서 이 자료를 좀 내놔라라고 하는데도요. 군부대에서 그 부모님한테 A4 한 장당 30원씩 받고 복사를 해주고 막 이제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실제로 나중에는 그 부모님이 본인이 프린터기를 들고 가셨어요. 내가 그냥 들고 가서 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한 적도 있고 이 친누나 사진 주면서 여자친구 때문에 헤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수사 결과도 있고 뭐 그런 것들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특이한 에피소드들보다 더 중요한 건 1년에 150명 정도의 사망자가 벌어지는데 이 150명에서 이제 자해 사망자가 100명 정도. 이 100명 정도의 사망의 사유가 어느 누구한테도 공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유족들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예전에 군 의문사라고 하는 것은 타살인데 자살로 위장한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은중의 사건이라든가 뭐 이런 유의 일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런 경우들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자해 사망인 거는 인정합니다. 근데 사망의 이유라고 하는 것, 사인이라고 하는 것이 총으로 쐈냐, 목을 맸냐라고 하는 것이 궁금한 게 아니라 왜 내 아들이 총을 쌀 정도가, 목을 맬 정도가 됐는지 그 이유를 알려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국방부는 그 이유는 알려주지 않아요. 그냥 단순하게 총을 쐈다, 목을 맸다, 이까지만 알려주고, 이제 우린 자해 사망을 하면 그동안의 법률로 보면 순직 처리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군복을 입고 의무병무 중에 사망을 해도 국립묘지에 못 가요. 국립묘지에 못 가니까 당연히 연금도 없고, 뭐 부모님에게 다른 혜택도 없죠. 그럼 딱 일시금으로 500만 원 보상금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야만적인 거죠. 그냥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끝 해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돈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뭐 40몇 년간 아직 냉동고에서 장례를 못 치르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래요? 그럼요. 그게 근데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어느 부모라고 자기 자식을 장례를 안 치우고 싶겠어요. 40몇 년간. 그죠?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당시에는 뭐 수양록을 주는 것도 아니고 사건 기록을 넘겨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세상이 좀 오면 이 진실을 바뀔 수 있을 만한 유일한 증거가 내 아들 몸뚱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라도 지키려고, 있는 거죠. 법상으로 그러면 허락하지 않으면 화장은 하지는 못하는 모양이네요. 그랬죠. 원래 그게 일반적인 거잖아요. 근데 박근혜 정부의 그 국정기조 중에 하나가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총리실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부처별로 다 받아가지고 홈페이지에 공지했어요. 국방부의 제1번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가 뭐였냐면 장기 미수습된
이 장례를 치르지 않은 시신에 대해서 3년이 넘으면 강제 화장한다. 와, 이게 정말 자기들이 생각하는 비정상의 정상화 1번 과제였어요. 와.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엄청 싸웠었는데요. 네. 결국 이제 그거는 무마됐는데 네. 그런 인식을 계속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덮어버리면 화장해버리면 끝난다. 라고 하는 거고 안타깝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퇴보를 해서 이게 이럴 수가 있는가 싶은 것들이 다 현실적으로 막 나타나가지고 이제 그거를 되돌아간 거를 다시 끄집어 올리겠다고 지금 노력하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쓴 거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비용이 뭐 비용으로만 따져도 어마어마하게 사실 우리가 노력을 해서 다시 복구를 하는데 사람들이 감동해. 울고 막. 왜냐하면 저희 연령대가 과거에 60, 70년대의 비정상을 몸으로 경험하지 못한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이후에 그 시대부터 발전되어 온 거를 겪어서 쭉 20대, 30대를 보냈는데 뜬금없이 지난 5년 동안에 저희가 태어나지 않았던 시절의 비정상을 목도하게 된 거예요. 야, 저 시대가 저렇게 야만적이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 네. 그러니까 현충일 때 뭐 네. 보훈 관련해서 보자면 네. 보훈처장을 장관급으로 올린다. 그러니까 야 이제 국격이 살아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원래 보훈처장이 장관급이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차관급으로 낮춘 거잖아요. 네. 그냥 정상화 시킨 건데 네. 특이한 나라예요. 10년 동안 허물어져가지고 되돌아간 게 너무 많아서 그거를 다시 끄집어 올리느라고 지금 한참 그러고 있는데 10년 전만 해도 광고들이 전부 다 웰빙 하자고, 그쵸. 뭐 참사리 하자고 그랬었는데 네. 요즘 다 생존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나름대로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뭐, 지지도도 높게 나오고, 지지난주 저희가 이제 설명해드린 거, 이런 거 보면, 검찰개혁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는 이제 가시적으로 이야기들이 많이 진행이 돼서 또 사람들이 실제 피부로 느끼기도 하고 해서, 그거는 사실 많이 공론화가 좀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해설을 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좀 알고 지나가는데, 국방 관련해가지고는, 사람들이 뭐 이제 군대를 갔다 온 거 말고는 국방과 관련해서 돌아가는 걸 일반 국민들이 이렇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국방위를 또 오래 하신 입장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뭐 나름대로 시도하고 있거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나 뭐 이런 것들 이제 저희들보다는 훨씬 또 그런 거에 좀 해박하실 테니까. 문재인 당시에 의원이 네. 의원 생활 하던 것도 국방위원회에서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본인이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도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은 이제 또 실제로 바꿔봐야겠다라고 하는 의지도 많이 있어요. 최근에 이제 사드 보고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안 등을 통해서 국방부의 전면적인 개조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통수권자가 더 강하게 하신 것 같고 실제로 지금 보면 원래 이제 청와대 직제만 봐도 원래는 국방비서관 이렇게 불리워지는 이름이었거든요. 비서관 직제가. 네. 근데 아예 이름 자체도 국방개혁비서관 이렇게 그렇죠. 이름을 바꿔버렸고 후보 시절에도 계속 이제 문민 국방장관을 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했잖아요. 네. 임기 초에 바로 안 된다고 하면 임기가 끝나기 안까지는 어떻게든 한번 문민 장관을 만들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의지 표명을 하셨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얼마나 현실화될 것인가라고 하는 건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과정에 있어서는 뭐 저도 국방에 같이 하면서도 쭉 얘기 나눴고 선거 치르는 동안에도 어쨌든 제가 이 분야만 쭉 했던 사람이니까 정치인으로서는 그런저런 이야기들 많이 나눠봤는데 본인의 의지는 확고해요. 문민 장관에 대한 의지가. 문민 장관뿐만 아니라 개혁에 대한. 전체적으로 군 개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지. 사실은 국방 개혁이 뭐냐라고 네. 하는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대한민국은 좀 특이하게도요. 국방 개혁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따로. 국방개혁법이 있나요? 네, 국방개혁법이라고 하는 네. 국방개혁 법률이 따로 있는데요. 그 법에 보면 국방개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5대 이념이 명시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군의 문민화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합창과 육해공의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순서는 헷갈리는데 방산 비리를 비롯해서 이 납품과 관련한 것에 대한 체계적인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군인들의 인권과 처우 개선과 관련한 어떤 부분, 뭐 이제 하여튼 하나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다섯 가지가 아예 법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말 그대로 정말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이제 나왔던 것이 참여정부 시절에 국방개혁 2020이라고 흔히 불리워지는 이 프로세스에 의해서 시작이 됐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이걸 국방개혁 2030으로 바꿔버렸거든요. 그러니까 10년을 딜레이 시킨다는 건 결국 우리 자기 정부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쳐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쳐내면은 메꿔서 새로 다른 걸로 뭘 대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방개혁의 기본적인 근간 중에 하나가 65만 명의 장병을 52만으로 줄이고 그 중에 40%를 장교로 두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프로세스로 매년 이 단계를 밟아왔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 10년을 딜레이 시켜버리니까 더 이상 이제 그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군 개혁이라고 하는 군 병력 감축이라거나 아니면 군 구조 개편이라든가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개편이 되면 사람이 삽질했던 걸 포크레인을 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포크레인을 사는데 돈을 쓰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계속 사람이 하는 일들로 병행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DJ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는 국방 예산이 연간 증가율이 8%에서 9% 가까이 계속 유지됐거든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5%대로 떨어졌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4%에서 마지막은 3%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군에 전혀 투자하지 않은 거죠. 보수가 안보를 잘한다, 군에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허구인 거고요. 지표로 나와 있는 허구인 거고, 말 그대로 그냥 잡아놓은 물고기에는 먹이 주지 않는, 어차피 여기는 우리 편이다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인 거죠. 일부 사람들이 얘기를 이제 하기로는 국방 예산이 늘어나는 거를 꼭 좋게만 볼 수 있냐, 무기 사는 데 쓰고 뭐 쓸데없는 데다가 쓸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그렇게 그 면에서 따로 봐야 되는 것이고요. 다른 문제로 봤을 때 국방 예산을 무조건 줄여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면 저는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직까지도 늘려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 분야 중에서도 지금 군 인권 문제나 군인들의 처우 문제나 특히나 이제 징병제로 온 분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들이 너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늘어나야 되고요. 국방 예산 뭐 10% 깎아서 복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복지로 오지도 않아. 네, 오지도 않고요. 실제 정부 운영이라는 게 제가 해보니까요. 그건 예산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산이 제로섬 게임처럼 생각하는데 그렇게 치면 4대강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치면 자원회계 어떻게 합니까? 다 다른 방식으로 하는 거고 물론 박근혜 대통령처럼 정부에서 막 1000조로 늘려놓고 빚내놓고 하는 게 좋은 방식은 아닌데요. 또 하려면 할 수 있는 방식이거든요. 다양한 그렇죠. 방식 등을 통해서. 그래서 꼭 이걸 깎아야지만이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인식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까 5대 개혁 과제 중에 첫 번째가 문민화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무슨 컨셉인가요? 군의 문민화가? 사실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기저 중에 하나가 군의 문민 통제인 거거든요. 독재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프로세스가 군인들이 정치를 하는 거고, 그게 정상적이지 않은 것이니까 문민이 군을 통제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대한민국도 군 통수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대통령이 군대를 갔다 왔든 갔다 오지 않았든 뭐 이등병 전역을 했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 문민에게 그 장성 출신이 아닌 그 사람에게 군의 통수권을 주고 전쟁을 일으킬지 말지를 결정하도록 두는 겁니다. 그 정무적 판단에 대해서. 가장 걱정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군 지휘 체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유사시에 어떻게 대응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프로세스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장관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던데. 보건복지부 장관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누구 있죠? 우리 유시민 작가 있죠. 네, 그분 의사입니까? 그분 아니죠. 간호사예요? 네. 아니죠. 제가 그런 건 아니에요. 저한테 그렇게 써보듯이. 통일부 장관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정동영 장관인데 그분이 원래 통일운동가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정무적 판단을 하면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예를 들면 육군 참모총장 출신이라고 할지라도 그분은 20살 소위 인간 하면서부터 뭐 육군의 뭐 수송 분야의 한 전과만 쭉 40년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장관은 혹은 국회의원은 그 특정군의 특정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육군, 해군, 공군 그리고 군대 가기 전에 민간인들 그리고 예비군들 이 사람들의 인권, 복지, 예산, 전략 뭐 이 모든 것들을 다 해줘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한 분야의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는 전혀 좀 다르게 생각하셔야 된다. 네. 자, 아무튼 이번 시간에 저희가 이분이 지금 쌓인 게 많으신 거예요. 지금 막 청산 뉴스로 막 말씀 주시면서 이렇게 필리버스터 5시간 넘게 하신 분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못했어. 함부로 말 걸지만 5시간 하죠. 원래 그 정도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틀어놓고 주무실 수 있도록 5시간짜리 이 팟캐스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자,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임신해가지고 태교를 하잖아요. 태교를 하면은 아빠 목소리를 막 들려줘야 된다고. 제가 이제 집에 잘 없고 그러니까 그러면 가끔 그 TV에 나오는 거 이걸 틀어줘요. 그러면 TV에 나오는 것은 제 목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제가 그럼 필리버스터를 틀어놓으라고. 1시간 동안 아빠 목소리만 들을 수 있다고. 그러네요. 네. 자, 그래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하고 있는 최근에 일어난 일, 또 이 사드 관련해가지고 뭐 보고가 안 됐네 뭐 이거 가지고 지금 한참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을 두지 않으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한번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은 어쨌든 이제 김광진 전 의원이 어떤 분이신지 뭐 어떤 캐릭터인지 뭐 이런 게 대충 파악이 되셨을 것 같고 저는 다음 시간에 잠깐 마치기 전에 혹시 의원님 지지자나 팬들이 뭔가 응원을 해주시길 원하시면 주로 이제 소통하시는 공간이 어디예요? 요즘은 주로 페이스북에서 많이 합니다. 의원님 페이스북. 예. 네. SNS 중독으로 알려져 있으셔. 김광진 검색하면 나오는 페이스북 계정 말씀이시죠? 예. 네. 여러분들 댓글창 지금 좌표 찍으시고요. 달려가십시오. 네. 그렇죠. 응원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제 친구 신청 안 받으셨어요. 농담이고 워낙 많은 분들 팔로우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잡혀 찍고 갔는데 막 5분 올라오고 막 이러면 그러면 안 됩니다. 초라해지니까 여러분. 김프로 씨의 명예가 달려 있어요. 네. 자, 아무튼 응원의 메시지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문재인 정부의 뭐 국방 개혁 방향이나 너무 거창한 거 아니냐? 자, 뭐 하여튼 요런 사드에 관련된 자세한 얘기들을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은 요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